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림 작가 북콘서트 참가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큰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가서 오는 길이 조금 불편하셨죠? 네, 그 대신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프닝 축가곡을 몇 곡 불러드리고 작가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절이 가을이니까 가을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있지만 또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팀은 원래 멤버가 4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2명밖에 없어서 50 정도 거예요. 베이스도 있고 퍼쿠션도 있는데 오늘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저희 둘이 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4명이 하는 것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명은 여울 어쿠스틱 밴드입니다. 여울이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그 여울이 아니라 기타가 6줄이어서 6줄의 울림이어서 저희가 여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다음 곡은 아이야라는 곡인데요. 트로트 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신나는 곡입니다.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곡이에요. 장미의 미소라는 곡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데 여운이 불러서 히트친 노래인데 맞죠 원장님? 1절은 원래 가사대로 할 거고요. 2절은 오늘의 주인공인 정수님 작가의 이름을 넣어서 부를 거예요. 바꿔서. 근데 제가 정수님 작가님이라고 하지 않고 수님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는 큰 소리로 환호를 해주셔야 돼요. 그 노래가 환호가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노래거든요. 연습 안 해도 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까요? 작가님이 이름이 불려주면 춤을 추시구나. 이절에서 수님이라는 이름이 3번 나오거든요. 네, 3번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큰 소리로 이 여우라토리 떠나갈 정도로 함성을 질러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연습 없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수님이의 미소. 네, 수님이의 미소. 네. 마지막 곡이자 앵콜곡입니다. 네. 한두 번도 안 그대를 만날 때면 자꾸만 마음이 많았어. 담배만 피웠겠죠. 그대를 만날 때면 자꾸만 마음이 많아서 담배만 피워대죠. 그대를 사랑해 가슴이 떨릴 듯한 네 마음 아는지 오늘 그대 모습이 아주 즐거워 보여요. 그대의 두 손에 감겨진 빨간 장미와 함께 웃네요. 빨간 장미만큼 수님을 사랑해 가슴이 아는지 오늘은 수님이 아주 섹시해 보여요. 그대의 미소에 담겨진 빨간 장미가 함께 웃네요. 오늘은 수님이 아주 즐거워 보여요. 그대의 두 손에 감겨진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2절을 갖다가 2절까지 하고 그걸 갖다 앵콜까지 같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주최 측의 강조입니다. 그래서 2절을 한 번 더 신청합니다. 이절만 한 번 더 하시죠. 저희들이 한 번 했던 노래는 얼마나 다른 곡으로 선곡을 해보겠습니다. 좀 처지는 노래인데 저 국악풍의 노래이고요. 오늘 지금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 예쁜 미니 사과를 찬조해준 배재혁 가수의 노래입니다. 지금 저는 배를 타고 저쪽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서 오고 싶지만 못 온다고 사과를 보면서 본인을 본 듯하라고 보내주셨고요. 그 가수가 자작곡을 했는데 국악풍의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면 처음 듣는 곡이라도 굉장히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준비했는데요. 지금 우리 첫 곡이 가을 노래였었잖아요. 근데 이 곡은 봄 노래이지만 저희가 준비한 이유가 여러분들 마음에 계시는 1년 내내 봄 같은 시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 대표께서 악보를 안 펴놓으셨네요. 네. 다시 가겠습니다.
큰 박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간을 원래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콘서트를 해서 테이블을 세팅하고 무대를 만들고 이 현수막을 붙이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진사물 대표님께도 수고 감사합니다. 오늘 도시락도 만들어 오셨어요. 네, 그러면 내려가서 저희가 작가님 모시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여울이 아니고 네,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네, 오늘의 주인공이신 괜찮지 않다고 외치고 나서야 괜찮아지기 시작했다. 저거 외워요. 어떤 분은 못 외우셔가지고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나서야인가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오늘의 주인공이신 정수님 작가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앉으셔도 되고 서도 되고 뭐 다리가 아직은 튼튼하세요. 네. 오늘 작가님을 모시고 작가님이 책을 쓰게 된 계기와 또 살아오신 이야기 네. 우리 따뜻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부끄러워. 맞아요. 네, 제가 옛날에는 모든 곳에 가서 인사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가진 거라곤 지성과 미모밖에 없는 정수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오늘 조금 새롭게 가진 거라곤 지성과 미모와 체감금밖에 없는 정수님입니다. 제가 참 정체 떠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북콘스트는 하면서 참 떨리더라고요. 올라갈까요? 왜냐하면 오랜 꿈이기도 했고 너무 그러니까 저는 20살만 되면 제가 책을 줄줄이 쓰는 작가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0대까지. 그랬는데 24살에 첫애를 낳고 25에 낳고 연년생으로 애를 2명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꿈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를 한다라는 게. 그래서 책을 그전까지는 뭐 그냥 어떻게 쓰든 다 써서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50이 넘으면서 책을 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줄줄이 저렇게 책을 쓰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대학은 민속학과를 졸업했고요. 대학원은 대학을 한 10몇 년 만에 졸업을 하고 35세 대학원을 갔는데 그때부터 한문학을 공부를 해서 애들 키우면서는 한국국학진흥원이라고 안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번역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50살까지.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집이 상주인데 기항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오빠가 자꾸 이제 그 전에 퇴근을 했었는데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50이었어요. 그래서 집에를 갔고 집에 들어가면서는 이제 제가 저희 집이 한 상주에서는 70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는 집에서는 한 400년 이상 살았고 그 전에는 이제 외남이라는 데서 사셨는데 26대 우리 애들까지 26대째 지금 상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장, 고추장, 간장 뭐 이런 거 만드는 거를 누군가 좀 배워야 되는데 오빠가 너그 새언니는 근데 관심이 없다. 그 네가 좀 배우면 안 되겠나. 그리고 뭐 우리 집에서
집장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안 배우면 누군가 할 수 없으면 우리 오빠가 딱 한마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집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가 좀 배우면 안 되겠나.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참 너무 좋았어요. 저는 머리 쓰고 살던 사람이라 너무 스트레스도 많았고 막 그때 몸이 너무 불어갖고 막 지금보다 한 10kg 이상 쪄 있었었거든요. 매일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막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저희는 번역 일을 하는데 그 연구원들이 외주 연구원들이라서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출근을 했기 때문에 생활이 불규칙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몸이 안 좋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새벽 6시면 일어나야 되거든요. 전에는 일어나고 제가 키운 것만 먹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책을 한 자도 읽지 말아야 되겠다. 집에 가면서 결심한 게. 그런데 결심이 필요 없이 자연을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것만 보고 다녀도.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엄마하고 있는 그 관계들이 너무 시간 둘이만 있으면 너무 정적이 흐르는 뭔지 아시죠? 막 불편한 가 있으면 흐르는 그런 정적이 이게 뭐지?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데 난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 집이 66칸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방이 66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칸이라는 거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하고 66칸이면 그래도 큰 집이죠. 옛날에는 저희 집보다 큰 집을 못 받고 그런 방도 큰 방을 못 받는데 이제는 아주 작은 아파트에 가도 그 방이 그거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방들이 다 그냥 뭐 물건을 쌓아놓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따로 방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안방에서 엄마랑 같이 생활하면서 엄마가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상방에 엄마 침대를 놓고 엄마가 걸로 나가시기로 하고 그렇게 뭐 일하다 보면 1년이 금방 가잖아요. 한 1년을 너무 엄마랑 안방에서 그냥 지냈는데 그 시간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내 방이 없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오빠랑 남동생도 집에서 이제 같이 지내는데 그들은 날마다 약속이 있어가 술을 먹으러 가요.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아니 술 먹으러 간 아들이 올 때까지 요건 내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막 욕을 먹같이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욕을 내가 다 듣고 나는 막 심장이 벌렁 걸어가고 살 수가 없는데 아들 차 소리만 나면 하색이 변해요. 이미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뭐 이런 거는 기억도 없어요. 그래가 막 아들들이 들어오면 막 야야 저녁 먹었나 막 부엌에 가서 막 다니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난 그게 너무 막 힘이 들었어요 진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집에 가면서도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걸들을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매일 이렇게 정리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감정들이 계속되는 속에서 제가 알게 된 게 나는 이 돌멩이를 치우지 않으면 내 인생의 두 번째 책이란 건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우리 엄마 욕하려고 쓰는 책은 아닙니다. 우리 식구들 욕하려고 쓰는 책도 물론 아닙니다. 근데 이 내용으로 책을 안 쓰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혜택을 많이 받은 축에 속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세대 살면서. 제 친구들보다 제가 훨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매여서 이거를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가서 살 때 그냥 가끔씩 엄마를 만나면 그런 감정들이 없었거든요. 뭐 조금 있어도 또 며칠 있다 가니까 또 잊어먹고 이랬는데 매일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다른 방법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면서 오빠한테만 나를 찾지 마라 이제 이러고 책에도 썼는데 그렇게 나가서 이 책은 2000년도에 제가 그 다 썼는데 처음 쓸 때는 소설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세이로 쓰면 식구들이 받을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설 형태로 묶어서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써보니까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글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진짜 처음 이제 그 제주도에 가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한 달 동안에 제가 1200매 원고를 썼는데 매일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울었어요. 걷다가 울다가 들어와서 몇 장 써놓고 또 울고.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이미 제가 저를 치료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쓰는 중에 책을 내자고 한 출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 기획 이런 거를 뭐 한 달 후에 뭐 주겠다, 뭐 2달 후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구두로 했던 거를 하나도 안 지키고 5개월이 흘렀어요. 5개월이 흐르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이 출판사가 뭔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뭔가 다른 할 수 없는 뭔가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얘기하기 힘든 부분들일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책을 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분들하고 한 6개월 정도 그냥 있다가 그래서 그냥 이거를 또 처박아 놨죠. 뭐 다른 방법을 제가 뭐 초짜인데다가 나이도 많고 시골에 사는 이런 사람이라서 그랬더니 어느 날 페이스북에 친구분이신데요. 그 한 60 조금 넘으신 언니분이 아직도 뵌 적은 없어요. 페이스북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받았더니 아니 책 쓰러 갔다는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왜 책이 안 나오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어본 사람이 없어서 이때까지 말을 못했는데 이제 사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자기가 그럼 출판사를 소개를 좀 해줘도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는 그 원고가 지금 한 80% 정도 완성이 된 거고 제가 다시 봐야지만 얘기할 수 있다고 했더니 그 출판사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 출판사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죠. 이게 80%밖에 완성이 안 된 원고고 너 원고가 또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단 한번 보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열흘쯤 보내고 열흘쯤 있다가 책을 내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대형 출판사는 아니지만 뭐 한 달에 한두 권의 책을 내는 그런 좀 중견 정도 되는 출판사인데 이분은 되게 이름 있는 그런 분들 책을 내는 거를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책 내느라고 조금 시간이 밀리고 이래서 또 출판사에 원고 가고 난 뒤에 한 1년쯤 걸려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진짜 저는 출판사에 막 뒤에 있는 뭐 400년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구를 쓰지 말자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나를 고찰한 건데 그걸 내가 뭐 우리 집의 딸이라서 나는 우리 집 딸인 건 부정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뽑자고 했어요. 내 혼자만 겪었으면 쓰지 않았을 이야기. 딱 그거거든요. 이거를 제 혼자만 겪었으면 절대로 쓰지 않았을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얘기를 쓰지 않으면 나한테도 그렇고 내가 내 딸들한테도 그렇고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딸이 사는 세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돌에 채이는 게 제가 채이던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제가
상주에 가서 처음에 3년은 집 밖에를 한 번도 안 나가고 엄마가 아들들 욕하는 거를 집에서 다 듣고 있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상주 기록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밖에 나가서 좀 놀다 오는 그런 루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주박물관하고 용역계약으로 제가 그 어르신들 인터뷰를 하는 일을 한 1년에 조금씩 이제 하는데 원래도 그걸 하나 했거든요. 할매들 낙동강가 사람들의 생활사를 조사하는 일을 했는데요. 되게 많으신 분들과 얘기를 하는데 시골에는 80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동네에.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90 넘으신 분도 많고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3남 2녀 아니 2녀 아니지 2남 3녀의 자녀들을 두셨는데 할아버지는 일찍 남편은 돌아가시고 자기가 애를 다 키우셨다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들을 대학 공부를 다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 손을 잡고 진짜 엄마 잘했다 하면서 엄마 진짜 대단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학 공부를 다 시킨 게 아들 둘인 거예요. 우리 아를 내가 대학 공부를 다 시켰다 이래 말씀하신 게 딸이 돈 벌어갖고 엄마한테 동생들 공부시키고 또 집 사는 데도 보태주고 딸들은 일하고 엄마가 공부시킨 건 아들 둘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인터뷰하다가 엄마 이래 아니 아들 둘만 시킨대 내가 이랬더니 막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됐을까? 지금도 어쩌면 많이 달라진 것 없는 그런 속에서 그리고 집에서 뭐 당연하게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저는 책을 내고 난 뒤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그 얘기였어요. 너무 진짜 후배들 너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이인데 전화가 와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진짜 나 책 쓰기 잘했다. 오늘 이것도 제가 받은 거거든요. 책 안 썼으면 이런 거 못 받았을 거니까 참 책 쓰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골에 사는 입장에서 출판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기회들이 만드는 게 참 어려워요. 특히나 서울에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든 일인 거예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제가 같이 활동하는 학회에 있는 후배가 고고학자인데 낭만고고학이라는 책을 에세이를 썼어요. 그 친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뭐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그 친구는 북콘서트를 해도 그냥 서울에서 하는 거잖아요. 집이 서울이니까. 그리고 그 친구는 그냥 신문에 한 줄 놔도 서울 중앙지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어쩌면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문화라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진짜 요라톨 여기는 이 아까 음악 공연만 하고 북콘서트 이런 건 처음이시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저희는 제사가 진짜 많습니다. 1년에 제사가 한 18번 정도 되는데 지금은 좀 뭐 줄여서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책을 쓰면서 제사는 왜 그렇게 차리느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사는 죄가 없다. 제사의 본질이 뭘까요? 제사의 본질은 저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예의죠. 제사가 죄가 된 이유는 제사를 여자들한테 다 떠맡겼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의 일들을 다 떠맡겨놓고 자기는 모른
정체했던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제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우리 딸들인데 얘기합니다. 너가 제사를 조유리시 따져가 지낼 필요 없다. 근데 엄마가 죽은 날 너희 둘이 만나서 엄마를 추억해줘. 그게 내가 너를 낳았는데 그 정도는 너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엄마가 좋아하던 것만 놓고 너가 같이 앉아서 먹고 나를 추억해준 거, 그게 제사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뭐를 낳았다 안 낳았다 뭐 저 집에 뭐 독도가 없다 따질 거 없이 부모 조상 땅에 묻은 날 나가서 희당거리고 노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집은 특별한 뭐 종가라는 어떤 그런 집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에 있어서 우리 할아버지 계실 때는요, 막 제사를 여자들이 다 준비하고 막 재물도 막 엄청나게 차려야 됐고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시고 금방 5분도 안 걸리고 밥상 안 차렸다고 막 난리가 나요. 진짜 어릴 때 너무 싫었어요, 그 할배들이. 그럼 지가 차리든가 속으로 지가 차려 먹든가. 엄마는 내가 보면 막 동동거리나 정신도 없는데 마루에 앉아갖고는 왜 빨리 안 나오냐고.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제사를 지내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지도 않아요. 할배들은 다 돌아가셨고 아재들도 이제 연세 너무 많으시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당연히 기다리셔야 되죠. 그런 것들이 왜 근데 쉽게 안 바뀌는가 하면, 어쨌든 남자들은 기득권을 가진 입장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남자분들 중에 49%에 드시는 분들이라서 너무 생각도 좋으시고 이런 오빠들이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 그 나머지 51%가 아직도 자기가 가진 기득권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바꾸는 게 힘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걸 포기할 수 없는가? 이미 가졌잖아요. 날 때부터 가진 거를 내놓기는 참 어렵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는 집에서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해요. 이런 얘기를 오빠하고 남동생하고, 나는 내가 이래서 마음이 이랬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뭐 메일을 쓰든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내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줘요. 뭐 밖에 나가서는 뭐 뭔지 잘못 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집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이 책을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이 나오고 저는 다른 분들한테는 줘본 게 없고 부모 형제한테만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드렸는데, 사인을 해서 엄마하고 형제들하고 딸내미한테 줬거든요. 그때 이모들 2분도 와 계시고 우리 이모 2분하고.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책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제가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준 거죠. 알고 있었고. 그게 못 읽고 있었는데, 오빠가 한 달이 넘은 뒤에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읽었어요. 오빠가 집 식구들 중에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야, 네가 책을 써갖고 내가 이미지가 엄청 좋아져갖고 상주박물관에 있는 딸아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전화 왔더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빠 네가 나한테 뭔가 보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남동생은 진짜 아무 얘기 저한테 안 하고 친구들한테 선배들한테 책을 사보라고 얘기를 우리 동생들 말이 그랬어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은 아직 지금 제가 4월 14일인가 이 책이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딸은 책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딸내미 입장에서는 엄마가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쓴 것들이 저 아버지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마음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한 2주? 3주 전인가?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딸내미도 막 바빠갖고 우리 그냥 카톡으로 저녁에 생존 보고만 서로 하고 사는데 전화가 와서 지 초등학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 초등학교 친구가 옛날에 엄마가 너희 엄마가 나한테 되게 잘해줬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술 한잔 하면서 우리 엄마 책 냈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내 책 내고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딸이 그렇게 말해주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아, 이제 얘가 이걸 받아들였구나. 오빠가 그 책을 읽고 나한테 전화했던 것도 그렇고 이랬는데 우리 엄마는 책을 뭐 자기 욕을 썼든 어쨌든 엄마는 그냥 우리 딸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온 날부터 다 폐쇄를 전환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엄마겠죠 또. 그런데 우리 이모들이 자주 오시는데 우리 이모가 이제 서울, 우리 엄마가 제일 맞이고 그 밑에 이모가 서울에 사시는데 책을 두 분이 다 읽으신 거예요. 이모들을 둘은 읽고 저한테 이제 외갓집 식구들이 모임이 있어서 집에서 다 모였는데 우리 서울 이모가 그러는 거예요. 니는 네가 해야 될 말을 내가 읽어보니까 잘 조목조목 잘 썼더라. 근데 우리는 우리 쪼대로 살 테니까 알아서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이모는 너무 자기 마음같이 글을 잘 써줘서 고맙다고. 그 우리 이모들한테 제가 나이 60 다 돼가는데 용돈을 두둑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게 오늘 여기서 저는 아까 51%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제는 51%의 미학 이런 거 한번 써볼까 싶거든요. 저는 여자들을 참 편해해요. 솔직하게도 여기도 썼고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엄마가 아들만 공부시켰다는 그 엄마를 제가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하고 우리 엄마가 누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모들이 좀 잘 살거든요. 그런데 아들들한테만 뭐 땅을 주고 이랬는데 딸이 섭섭하다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네가 왜 섭섭하냐고 막 도로 감을 질렀다고 막 자랑을 해요. 앉아서 세 명이서. 그래서 내가 진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아니 섭섭하다고 말도 뭐하나 내가. 섭섭하다고 말은 할 수 있잖아.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랬더니 우리 이모가 맞네. 섭섭하다고 말은 해도 돼. 이렇게 서로 말하지 않으면요 섭섭하다고 말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너만 중요하고 네가 최고고 우리 이래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자기를 들여다본다라는 거는 나는 우리 큰애를 딱 낳는 순간에 그 전까지는 내가 참 지금도 왜곡된 데가 많지만 희아가 요만했었어요. 근데 그냥 얘를 낳았는데 희아가 이만해지더라고요. 왜? 나무아가 보이더라고요. 내 아가 있으니까 나무아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가 자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쟤들이 잘못되고 쟤들이 나쁜 애가 되면 우리 애가 나쁜 애들이 많은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 눈에 보여서 제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댕기면서 했습니다. 우리 애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또 돌아가서 그 51%라는 건 뭔가 하면 인간은 100% 완벽하게 좋고 0% 나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51%는 100인 거죠. 49%는 0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인간은 49%로 태어나서 51%로 가기 위해서 그 2%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문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도구나 도가 그래서 어렵구나. 100과 0이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안 하면 돼요. 우리 뭐 살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그거 도둑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우리 엄마가 당신도 다 알고 있으면서
아들들한테 뭐 그렇게 다르게 대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으니까 안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많은데 분명히 제가 어제 그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은근슬쩍 모른 척 이렇게 담 넘어가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형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그러면 가족끼리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제가 이 책을 썼을 뿐이지 우리 엄마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한 번도 감지르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책을 제가 써서 이렇게 내밀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진짜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요새 전화가요. 너무 제가 이제 일 때문에 상주방에 잠깐 나와서 있으면 전화를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오빠를 부르던 그 음성으로 저를 부르시고 감동의 도가니 탑니다. 진짜.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우리 오빠는 손이 없다 하거든요. 우리가 손이 없는 아를 낳아갖고 장애 아이가 장애. 우리 맨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제사 때 우리 여동생하고 이렇게 제사를 우린 큰 제사는 아직도 제물을 뭐 조금 많이 해야 되니까 한여름이에요 또. 그래가 막 하루 종일 제수를 준비를 했어요.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우리 오빠가 안마의자에 세상에 뭐 몇십 분을 누가 있다가 또 일어나면서 아니 어두운데 왜 불을 안 켜고 밥상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을 왜 안 켜나 불 좀 켜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이 부엌에 떡 있다가 저 오빠를 딱 쳐다보고 불은 오빠 네가 켜도 켜질걸.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진짜 나쁜 놈이라서 이게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막 우리 여동생이 그 얘기가 우리 다 뒤집어져서 웃었거든요. 우리 오빠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할매 할배들하고 살면서 배운 풍자 해학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네가 켜도 되잖아 이게 아니라 불은 오빠 네가 켜도 켜질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제가 400년 700년 된 집에서 자라고 나서 자란 가장 행복 중에 하나는 거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할매들이 제가 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그 할매들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막 힘들고 어렵고 우리 엄마 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눈물 나는 얘기들은 막 웃으면서 해요. 그런데 자기 옆집에 자기하고 평생 18에 시집 와서 같이 살았던 누구네가 요새 난 처음 보는데 요새 그가 치매가 걸려갖고 내도 못 알아보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울어요. 당신이 막 그 어마어마하게 고생했던 얘기는 웃으면서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아파갖고 자기랑 못 놀고 이제 곧 그것 때문에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산 힘은 뭔가 참아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엄마라는 것들의 모든 양육이나 모든 것들을 전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부성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총동네 가면 막 아버지들은 거의 대부분을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는 그 뭐죠? 한량이라 하면 뭐라 하면 뭐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남자의 51%가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고 51%가 그렇고 아직도 그런 사고를 가진 분이 51%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노골적으로 여자들 편입니다. 아직까지. 여기 오신 오빠들은 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생각해서 행동을 바꾸는 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보다 조금 나이 어린 이제 앞으로도 안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지금 이대남이라는 문제가 생겨난 이유가 저는 걔들은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한테 우리 오빠가 받은 대우들을 받고 그렇게 집에서 뭐 요새는 딸들도 막 저만 대단한데 더군다나 그렇게 대우를 받았는데 밖에 나와서 대학 뭐 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딸내미들이 옛날 딸내미 같지 않은 거죠. 우리 때 뭐 저거가 가슴을 치고 지나가도 우리가 하소연할 때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 아닌 거죠. 왜? 저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내 딸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리고 걔들도 너무나 똑똑해져서 이제 참고 있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쳐보면 여자들이 훨씬 많이 되는 경우도 많고 이걸 걔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데 일어나요, 그 일들이. 아들을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그 일들을 적응할 수 없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문제로 풀지 않으면 절대로 풀어질 수 없는 문제. 또 제가 너무 안타까운 사랑하는 여자들한테 안타까운 거는 굴종하는 사람들 우리 엄마들처럼 반항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신이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너무 안타깝지만 요즘 제가 제일 가슴 아픈 분들은 누군가 하면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자들이 바람 피웠으니까 나도 바람 피우고 너도 이 잘못을 했으니까 나도 그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 그거는 세상에는 본과 말이 있잖아요.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사는 죄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는 형식이에요. 본은 예의죠, 예의지. 부모 조상에 대한 내 마음, 그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의 문제는 제사에 배를 놔도 되고 안 놔도 되는 거예요. 제상을 안 차려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외국 여행 가도 되잖아. 아니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라는 것들이 다른 날 가도 되는데 하필이면 저 아버지 엄마 죽은 날 뭐 배 타고 놀러 가고 비행기 타고 놀러 갈 것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예의 문제가 있었어. 저는 그러면 그 여자분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이유는 똑같죠. 어떤 풍선 효과인 거죠. 내가 당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형태로 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수없이 많은 페미니스트들과 친하고 알고 있고 이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결이 너무 다르다고 얘기해. 안 다르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나는 세상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남자 여자가 있는 거지 남자 여자 사람이 더 먼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또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물건 무거운 거 들고 뭐 하는 것들 그럼 똑같이 하고 뭐 너도 군대 가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 갈 수 있죠. 그런데 돈이 뭔지 모르고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럼 너도 군대 가라라고 하면 대화라는 걸 할 의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까운 사람, 가족 간에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의 문제를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연습이 뭐 저라고 잘 돼 있지 않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할매들 할아버지들이 얘기하시는 방식 그 책에도 제가 썼는데 우천 할매가 그 장애가 갖고 노름해 갖고 돈 잃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 이후에 계속 집에 이렇게 돈만 돌아다니는 것만 보면 대미댁에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게 사람이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대화법이에요.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부딪혀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좀 기분이 나쁜 게 표시가 나죠. 제가 기분이 나빴을 때, 좀 뭐 기분 나쁜 게 얼굴에 드러났다. 이러면 제가 없을 때 또 다른 가족끼리 얘기를 해요. 아니면 뭐 사소한 일이 아니면 그냥 좀 엄마가 부당한 어떤 것들을 하면 밥 먹다가 제가 동생한테 야 너 엄마 왜 저런다 그러면 뭐 동생이 에이 오늘은 너 엄마 해 왜 그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들으면서 아 내가 얘기했던 게 가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면서 오빠한테 3통의 메일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깊게까지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글을 썼어요. 쓰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그 생각들을 이렇게 써서 이게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애들이 살아가는데도 생길 거다라는 얘기들을 썼고 우리 오빠는 저한테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문자에 집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데리러 갈게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버스 타고 집에 갈 줄 아는 사람이지만 집에 오는 날은 오빠를 운전기사로 안동까지 불러서 그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들여지지 않는 거 그게 할매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할매들의 우리 엄마 하고 할매 또 제 또래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은 맹아들, 지 아들, 나 아들 더 중요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이제 저도 나이가 뭐 그렇게 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책이 참 많이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제가 말로 해서는 도저히 설득할 수 없었던 건데 책을 읽고 난 뒤에 먼저 연락이 와서 저랑 생각이 많이 달랐는데도 연락이 와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진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런 거 네가 얘한테 하는 요런 것들은 조금 이랬으면 좋겠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또 할 수 있어진 그렇게 좀 넓어져 가는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 오시기 전에 한 4시 반쯤에 한 분이 빵 구워갖고 저 갖다 주고 가셨거든요. 자랑질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런데 저녁에는 시댁에 뭐 일이 있어갖고 미리 들렀다고 막 갖다 주고 가신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썼고요. 제가 2번째 책은 뭐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존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꾸고 싶은 그런 세상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저는 농사꾼이라서 봄부터 겨울까지 12월에 된장 매주 다 쓸 때까지는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매주를 써놓고 한 2달 작은 딸내미가 독일에 있거든요. 근데 애가 공황장애가 왔었어요. 그 코로나 때 밖에도 못 나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근데 지금은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그림 우리 딸이 그렸거든. 독일에 있는 작은 애가 그렸는데 이제 미술을 걔는 전공은 영화를 했어요. 영화 만드는 그거를 했는데 이런 그림 그리는 걸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 회사 마치고 학원을 등록해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엄마가 가지 뭐 이래서 겨울에 뭐 꼭 제주도 가서 책을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베를린에 가서 2번째 책을 한번 써볼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별은 폭력입니다. 차별이 그냥 뭐 다 겪은 일이잖아.
나는 자보다는 좀 덜 겪었잖아.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모든 차별은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차별 때문에 물리적 폭력이 분명하게 생겨납니다. 차별이 있는 곳에 물리적 폭력이 반드시 생기는 일.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없애야 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질문하시면 또 얘기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한 분만 주셨을까? 저는 이 질문지가 많으면 제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이제 선택장애가 있는데 큰일 났다 뭐 이랬는데 지금 우선은 딱 한 분께서 주셨고 이제 지금 또 쓰고 계신데 작가님 이제 다음 책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집 출간을 위해서 제주도와 독일행 중에서 독일을 선택하셨다고 읽었습니다. 작가와 따님 누구를 위한 선택이신지요? 그리고 다음은 제주도와 독일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전혀 예상 못하는 이렇게 신선한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제주도를 갔던 거는 저는 여행 다니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뭐를 오래 어디 가서 있어 볼 만큼 그렇지는 못했어요. 애들도 키우고 뭐 이러면서 제가 처음 여행을 갔던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제가 그래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든 어디를 가려고 하게 된 이유가 이혼을 하고였을 거예요. 아마 처음 간 여행이었을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어리니까 방학 때 이제 엄마한테 갔다가 좀 맡겨놓고 제가 3박 4일인가 2박 3일을 동해를 갔었거든요. 도저히 진짜 그때 대학원 다닐 때인데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거의 자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커피를 쏟으면서 또 하고 그때는 가외로 애들 논술을 가르치면서 제가 대학원을 들어갔거든요. 대학원 들어가고 난 뒤에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연구원은 됐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때도 너무 이까지 차서 제가 그 동해를 가면서 책만 진짜 이렇게 시켜서 한 가방을 넣어갔어요. 그러니까 머리 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게 머리 그 책을 배낭에 한 가방을 넣어서 동해에 갔어요. 가서 진짜 전 여행을 가면 뭐 덩치도 크고 이래서 선배들이 다 아무도 안 잡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겁이 많아서 이 식은 장치가 잘 된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들어가서 묵거든요. 돈이 없어도 왜 제가 없으면 우리 딸은 죽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가서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갑자기 코피가 저녁 때 이렇게 씻고 나올 때 코피가 쏟아지는데 그냥 이렇게 그 전에 아침마다 흘린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덩어리들이 코로 이렇게 뭉클뭉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섭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 코피가 막 이렇게 울컥울컥 목으로 와서 막 넘어오고 이러는데 너무 막 시원한 게 마치 왜 내가 여행을 왔기 때문에 이 나쁜 것들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호텔 하얀 시트에 막 피를 뭉클뭉클 쏟았는데 마침 그때 제가 생리까지 있어갖고 온 피랑 피는 다 쏟았는데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는 뭐 사람 죽었는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코피를 쏟았으니까 프론트에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코피를 흘려서 이걸 좀 치워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세탁비를 제가 따로 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꼭대기층에 그러고 나서 씻고 바로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하여튼 뭐라 그러죠? 칵테일 피나콜라다인지 뭔지 뭐 알지도 못하는 그거를 한 잔 시켜서 책을 읽었는데 그렇게 후련하고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러 간 집을 나가서 안동집에서 집을 나갔다 해도 안동에 제 집이 있으니까 안동집에서 한 6, 7개월을 그냥
덜 앉아 있다가 제가 제주도를 간 이유가 아마 그때 그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많이들 가기도 했고 한 달 살이 이런 거 많이들 가기도 했고 이래서 나도 한번 가보자. 그때 한 방값은 한 달에 그 남원 그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방도 괜찮았어요. 근데 전 70만 원 주고 한 달 있었거든요. 그리고 밥 해 먹는 거 다 거기 돼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진짜 매일매일 걷고 쓰고 울고 걷고 쓰고 울고 그것만 했죠. 근데 베를린은 저는 이제 겨울에 만약에 가게 되면 처음 가봅니다. 딸이 매번 나왔고 왜냐하면 딸이 오면 다 보고 갈 수 있는데 내가 가면 저거 해서 아직 한 번도 저는 딸한테 가본 적은 없어서 거기 가서도 제가 생각은 날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니까 베를린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고요. 이제 만족하시나요? 질문? 네, 유경아 선생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이제 그동안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은 얼굴만큼이나 글씨체도 정말 예쁘세요. 우리 작가님도 제가 사인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작가가 글만 잘 쓰면 되지 글씨까지 예쁘고 네,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 오래된 기억들이 참 다정하게 풀어져 있는데 그 기억들을 어떻게 다 소환해내고 정리하셨는지 그리고 소환되지 못한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예전에 어렸을 때의 기억들 잊고 있었던 거 있고 그 다음에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을 때 아 맞아 이런 것도 있었지 했는데 저는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감 껍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작가님은 가난하지 않아서 집에 곶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길에 할머니 댁에 가서 감 껍질을 참 달게 먹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엄마가 곶감을 안 사주셨어요. 이제 가난해서 곶감 살 돈이 없다고 감 껍질을 말려서 주시는데 그것도 말려 넣으면 달잖아요. 수분이 날아가서 그걸 이제 달게 먹었던 기억을 잊고 살았어요. 근데 요번에 책을 읽으면서 아 맞다 감 껍질도 달았었지.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잊었던 기억을 찾았었거든요. 작가님 이번 잊었던 기억에 대한 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기억들이 친구들 만나면 대학 때까지 기억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쓴 게 어릴 때 저한테 남아있는 기억들의 거의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할매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동네에 사시는 분도 많았지만 작은 할매라든지 친척 할매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한 달씩 뭐 계시는 건 여사로 있다가 가셨으니까 할매들하고 많이 지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들도 뭐 워낙 많이 오셨고 저번에 제가 대구에서 첫 풋콘스트를 할 때 신문에 영남일보에 났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우리 아재 한 분이 당신이 굳이 오셔야 되겠다고 내가 간다고 오빠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또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 아재는 연세도 많으실 뿐 아니라 전혀 진짜 가부장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신 아재인데 당신이 꼭 가셔야 된다고 막 전화를 해서 어디고 내가 갈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인원이 다 차갖고 아재는 못 오십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최측이 따로 있어갖고 절대로 못 오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직 입장에서는 이 책의 내용이 어떻든 아까 말했던 우리 엄마가 당신이 여기 썼던 어쨌든 나는 아직 모든 사고를 이기는 사람인 거죠. 할매 할아버지들한테도 사실은 그랬어요. 우리 오빠가 더 대단했겠지만 할매들은 뭐 그런 것보다 되게 할매들은 저한테 늘 붙여가야 해주시고 뭐 이랬던 거고 그 제일 많이 나온 오천할매가 옆집에서 살았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천할매는 그러니까 뭐 할매 뭐 엄마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맺힌 게 없는 사람, 누구한테나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다 얘기를 들어주고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눈높이가 딱 맞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을 거고, 뭐 시골에 저는 5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할매 집에 갈 때 엠 밟고 막 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오빠는 어릴 때부터 확 깨부져갖고 지가 막 뛰어나갖고, 그때는 지금 대문체가 무너져갖고 불이 나서 없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할매 집 가는 고기에 먼저 가갖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제 저를 놀래키려고 미리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바보 등신같이 뭐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가서 뻥 놀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그냥 그 기억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고, 근데 누구에게나, 왜냐하면 이 처음에 제가 썼던 것처럼 기억은 다 왜곡이 있는 거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그렇게 내가 기억하는 이유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왜곡된 거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풀어서 썼고, 제 생각 아까 뭐 얘기하다 두서없이 했는데, 그래서 소설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읽으신 분들이 에세이를 폈는데 소설을 덮었다라고 얘기해 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드라마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기억이 제 어릴 때 유년의 기억이 그나마 이만큼 제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기억이기 때문에 여기다 쓴 거고, 누구에게나 이런 기억들이 끄집어내서 뭐 조작이 있더라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썼고, 우리 애들을 때 되게 많이, 우리는 사형제가 낳은 애들이 9명인데 걔들을 되게 많이 집에서 모여가 놀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만나, 지금 이제 30 넘고 뭐 우리 애가 이러면서 좀 많이 못 만나는데, 되게 많이 그렇게 한 이유가 그 시골에서 있었던 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데 더 풍요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자라나는 애들한테도 그런 기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기억들을 좀 끄집어내서 자기를 치료하는 거 누구에게나 필요하거든요. 남자 선배님들이 저한테 많이 하신 말씀이, 자기도 남자 형제한테 많아요.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했었는데, 그런 기억들을 좀 천천히 들여다보는 거.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51%의 사람들은 우리 엄마들이 막 참고,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참고 산 대목이거든요. 왜 참고 살았는데, 내가 왜 참고 살았는데, 누굴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제일 화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되게 잘 살았어요. 근데 그분은 시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신 분이고, 그런데 자기 아들을 못 믿은 거예요. 이 맏며느리인데 아들은 아버지 마음에 너무 안 찬 거죠. 그래서 아들은 자기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별짓을 다 해도 마음에 못 들고, 이 아버지는 돈을 사업에서 많이 벌었고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술 먹고 막 식구들 깨워서 괴롭히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참고 살았어요. 그 아들이요, 똑같은 짓을 해요. 그 아들이 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참고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라고. 참고 살아서 지금 다 묻혀갖고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들여다보면 그 참고 산 사람으로 인해서 막 용비어 청가를 막 부르지만, 그 용비어 청가가 누구를 위한 거? 모두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있으면서 그냥 다 이런 묻어가 용비어 청가를 막
그 희생한 엄마를 향한 요청가를 불러.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참고 사는 거.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참아야 되나? 아니요. 충분히 참고 살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애들 키우는데 맨날 그렇게 화낼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계속 참고 살아야 되는데 부당한 것들을 참지 말잖아요. 그래서 그 부당한 것들을 참지 않을 때, 그 참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아니, 인기가 이렇게 없은 적은 없었습니다. 왜 지금은? 응? 근데 굉장히 책을 편하게 쉽게 쓰셨는데 저는 읽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진짜 뭐 에세이를 폈는데 소설 한 권을 끝냈다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이 적당한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질문지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너무 무겁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저보다 키도 크고 체격이 있어서 귀엽다는 표현은 참 안 어울리는데 정말 귀여운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요. 책 표지를 딱 펼쳤을 때 오른쪽 날개에 있는 이 작가 프로필, 그게 굉장히 부러웠다고. 그 표현이 참 재밌었어요. 보통 그냥 나는 작가 이렇게 프로필, 나도 이런 거 쓰고 싶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른쪽 표지 날개를 펼쳤을 때 거기에 써있는 그 프로필 나도 하고 싶었다는 그 표현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빵 터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표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제가 재밌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아빠랑 같이 살았다면 고구마 100개를 먹은 기분이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한마디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고구마 100개를 먹은 가슴이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엄마를 위로하는 표현을 그렇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따님들이. 그리고 이 표지 그림도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굉장히 아름다웠고, 저는 지금이 가을이잖아요. 전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보게 한다는 전어. 근데 저는 그 절편을 들기름에 구워서 간장에 찍어 먹는데 그게 너무 그리워서 집에 왔다고 하셨는데, 저는 절편을 구워서 그 꿀에 찍어 먹거나 감홍시에 찍어 먹어봤는데 간장에 찍어 먹는 걸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랬더니 집에 오면 해주겠다고. 제가 그거 먹어보러 꼭 산수원에 갈 겁니다. 네, 여러분 다시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해주시고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걸 하시네요. 지금 쓰고 있었는데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 분인데 가장 조금 쓰시기 좀 힘들고 괴로우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4장을 쓰시면서 4장이 마음에 드셨는지, 아니면 다 쓰시고 나서 어떤 나의 4장을 찾으셨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뭐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글 자체를 쓰는 게 다 힘들었습니다. 한자 한자 쓰는 것들이 힘들었었고, 실제로 제가 이거를 한 달 만에 썼고 출판사에서 내겠다고 해서 한 보름 정도 시간 동안에 제가 이걸 딱 이렇게 고쳤거든요. 이렇게 자르고 1200매에서 한 600매, 680매 정도로 온 거 자르고 빼고 넣고 이거를 제가 한 보름 정도 많이 했는데, 엄마와 있었던 일들하고 제가 이혼한 얘기가 제일 쓰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 처음 책 내겠다고 한 거 출판사 대표가 이렇게 솔직하게 쓰셔갖고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미 저는 울 거 다 울었고 겪을 거 다 겪었는데 내가 더 무서워해야 되는 게 있나?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하나 남은 게 가족이었는데, 내 가족이 이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냥 묻어놓고 살면 가까운 사람만 내 딸이 이혼했는 거 알면 되는데
전국에 연했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아들만 했던 얘기까지 막 원래가 될 일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책이 이 인쇄가 들어가고까지도 제가 고민이 있었고요. 책을 집에 갖다 줄 때도 고민이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믿었던 거는 우리 가족의 저력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 입지 않을 거라고 시간이 지난 뒤에 내 편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힘들고 그런 가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수면 밑에 묻어놓으면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막 미생물 때문에 썩고 막 이러는 거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리면 사실은 굉장히 치료가 빨리 되는 경우도 있다고 믿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어쨌든 평생 제 꿈이 글을 쓰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제가 애들도 다 컸고 거슬리는 것 없는데 제 하고 싶은 글 쓰면서 살겠다고 작정을 했고 그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쓰지 않으면 제 두 번째 책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집 얘기 이거는 이 출판사에서는 너무 집 산수한 얘기를 좀 많이 써달라는 거예요. 이 책 원고를 내가 넘긴 이후에도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뒤에 조금 더 제가 첨가해서 보내고 한 두어 번 했어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서울에 가서 그 출판사에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왜 나보고 첫 번째 책을 내달라고 하니까 너는 두 번째 책을 내놓으라 하나. 응? 나는 그 얘기 내가 두 번째 책에 쓰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가 적고 내가 너한테 준 거는 이거고 너가 이걸로 책을 내기로 했는데 왜 자꾸 두 번째 책 얘기 그거 쓸 얘기를 자꾸 달라고 하나 라고 내가 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덜 안 쓰게 됐고 이렇게 나오게 됐고 이어 질문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아지가 벌써 서울이 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저는 50을 넘기면서 느꼈던 가장 소외가 뭐냐면 삶이다 소외가 뭐냐면 가장 힘든 게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양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이라는 거죠. 누나가 지금 뭐 엄마, 형, 기목이 막내 이렇게 4명 같이 살고 또 주변에 또 딸들도 있고 있겠지만 그게 가장 그런 부분이 지금도 사실은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글을 쓰면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을 이제 그러니까 메타식에서 본인을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누나가 이제 계속 산소에 머물러 살아야 되니까 특히 엄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엄마의 그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누나가 그린 그림 속의 엄마이지 엄마는 언어를 표현한 적이 매체하는 글로 만든 적이 없잖아 엄마 생각이. 그래서 엄마 생각이 좀 어떻게 글로 꼭 그런 아니더라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주모 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모 형이 본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정성으로 살면서 겪었던 그런 어떤 진짜 자기의 어떤 그 존재에 미치게 될 거거든요. 그거를 표현된 적이 없으니까 누나가 이제 작가가 글 쓴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누나가 생각하고 있는 형의 모습이나 이제 기목의 모습이나 막내나 엄마의 모습이보다는 그들의 목소리가 좀 교체화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만의 관계로 더 뭐랄까 소통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람이라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오빠가 어느 날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어떤 형태로든 쓴다면 그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동생한테 책을 주면서 앞에다 그렇게 써서 줬습니다. 나한테는 나를 치료하는 방식이 글이었는데 너는 네가 가진 방식으로 네 삶을 치유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써서 줬는데 그거는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몫이고 제가 말하는 그런 무슨 이제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게 치유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51%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불편한 게 51%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 51%니까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나요? 제가 실수를 가끔 하는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저한테도 요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전화할 때 이럴 때는 엄마도 심호흡하고 전화하시는지 너무 오빠한테 하듯이 하는데 집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표정이 벌써 달라요. 우리 오빠하고 나머지 3명을 대하는 거와 오빠가 왔을 때는 이미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는 뭐 그거를 뭐 바꾸거나 뭐 그런데 그 자체를 엄마가 그렇게까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딸내미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상처가 된다라는 거를 인식하신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하신 거죠. 우리 엄마는 듣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아마 가슴 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돌덩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돌덩이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거를 깨거나 뭐 해서 깨서 보석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깨서 모래사장으로 만들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사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저 책 제목을 보고 오늘 다시 하려고 보니까 21자였어요. 책 제목이 우리가 기냐 이런 책이 이러냐. 난 이게 부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절묘한 책이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괜찮다는 말이 입에 들어있어요. 세상이 모든 게 괜찮은데 뭐 좀 아파도 괜찮고 기분 나빠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뭐 그렇게 이 시간을 이제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낙관적인 낙천적인 어떤 그런 삶이었었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게 제 아내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 30년 굉장히 잘 살아왔으면서도 많이 부닥치는 결국은 이 차이인 거예요. 저는 괜찮았고 아내한테는 괜찮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이 책 제목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느꼈던 게 괜찮지 않다. 굉장히 저한테 이제 그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이 불편할 수 있다. 또 이제 아내도 늘 공감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시위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근데 한 가지 결론이 아까 이제 오늘도 그 답이 있었는데 48%, 49%, 51%. 그게 한편으로는 해결 방안일 수도 있고 결국은 앞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그러고 제 아내는 괜찮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할 일이 계속 생겨날 거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조금 반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괜찮다는 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공감을 못할 수, 절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저 제목을 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작가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제 오늘 어떤 답은 나왔어요. 49%에 이에 51%, 2% 차이다. 그래서 거기에 작가께서도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괜찮다고 입에 발려서 이해한 사람들
그리고 무덤을 부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하고 또 어떻게 또 공존해 가면서 살아갈 건지 아까 이제 다 바뀐 아까 이제 그 모친이 바뀔 수 있는 것 그런 건 나도 같지만 결국은 계속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괜찮다는 사람들 현상 유지가 좋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받아들이면서 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그 출발점은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목은 진짜로 출판 책 이제 그 내일 모레 인쇄 들어갑니다 할 때 제가 이 제목을 보냈거든요. 제목을 뭐로 해야 되나 마지막까지 안 떠오른 거였어요. 근데 아침에 딱 눈 떴는데 늘 뭐 괜찮다 안 괜찮다 이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갖고 대표한테 카톡을 딱 보냈더니 대표가 바로 오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저렇게 됐고요. 51%로 가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사실 우리는 밥을 먹을까 오늘 아침을 먹을까 먹지 말까라는 거를 가지고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건 뭐 51% 49%가 적용될 일이 없는 거죠. 그게 적용되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 도덕적인 문제,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 이런 건데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되돌아보는 그리고 그걸 남에게 미치는 거를 100%는 어떤 누구도 못하고요. 제가 문집을 많이 보는데 막 거기 보면 진짜로 막 자기 조상 얘기니까 나쁜 건 다 빼고 문집에 막 좋은 것만 다 실어놓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우리 집에 문집이 많기도 하지만 오빠하고 남동생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야 이제 연구 좀 그만하라 그래 욕 나올 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요. 문집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오늘 하루에 100개 중에 51개를 잘하면 난 오늘 잘 살은 거라는 거죠. 49개는 인간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사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날마다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49%짜리를 51%로 만들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선배님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남자분들 중에 좋으신 분인 이유는 생각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됐어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게 나이든 남자분들에게 가장 더 많이 나타나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얘기를 듣거나 뭐를 읽었을 때 자기한테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는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100% 아니요, 제가 잘못하는 거 내일 똑같은 잘못 해가면서 또 고치려고 노력 이렇게 사는 건데 일단 그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고 언니한테 30년 동안 버림받지 않고 사는 이유는 아마 그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답을 뭐 다 어떻게 일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선배님이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배님은 괜찮다고 한 게 미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았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회적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어떤 방식 이런 것 때문에 맞춰줘야 됐던 입장에서는 늘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사람은 늘 저렇게 늘 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맞춰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갖고 태어나서 이미 남자들이 가지고 앞에서 살아갔던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그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라서 그러냐? 아니 사회적으로 이미 태어나서 그렇게 키워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30, 40대 이렇게 50대 넘어오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내가 길들여지지 않아야 되는데 나 스스로도 길들여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 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큰 실수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후배 중에 그 친구는 이혼을 하고 남편이 애를 2명을 키웠었어요. 딸을. 근데 만나서 이렇게 학교에서 만나갖고 얘기를 하다가 애를 남편이 키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술 마시다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그때 제가 40대 중반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어떻게 애를 떼놓고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집에 와서 다음날 너무 제가 한심하고 너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나 걔한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하고 딴 학교에서 처음 만난 친구였는데 전화번호를 물어서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던 거는 너무 잘못된 얘기였다.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나하고 잘 모르는 상태니까 예예 이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전화하고 제가 3번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설명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내한테 이런 면들이 있었고 너무 놀랬고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지금 되게 친해져서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하고 살지만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가고 난 뒤에는 지가 데리고 와서 이제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무심결에 그냥 배우고 들은 대로 행동하고 그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막막하죠. 내 목을 자르고 싶었어요. 진짜 그 다음날 내 목을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싶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사과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형태로 할 거예요. 저는 제가 배워서 잘못 몸에 익히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면 그런 형태로 하고 살겠습니다. 대답은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지 하나를 남겨놓고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행사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선물은 작가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을 꽃에 비유한다면 어떤 꽃하고 어울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따뜻한 분이니까 따뜻한 색깔이 어울릴 것 같고 파란 꽃 말고 그리고 이제 꽃감 감을 많이 얘기를 하셔서 감 색깔이 주황색이니까 주황색이 어울리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주문을 했어요. 능소화입니다. 여기 제가 책을 올려놨는데 원래는 그림을 올리는 이질이에요. 그래서 잠시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꽃이 따뜻한 색이기도 하고 감 색깔하고 똑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인데 작가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큰 걸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작가님의 책 2권을 여기 오신 분들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가장 멀리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물리적 거리요. 마음의 거리 말고. 혹시 서울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다 대구에서 오셨어요? 전부 다 대구에서 오셨어요? 저 상주. 상주요? 지금 현재 상주가 가장 먼 곳입니다. 선생님 앞으로 오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제가 사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가장 제 계좌에 송금을 많이 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 같이 오시고 책도 여러 권 구매하신 분, 그
제가 잠시만요. 이거 사진 찍어볼게요. 별점 들어갑니다. 별점. 하이라 별점 들어. 조용년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확실하게 들려요. 약간 비슷한 분이 계셨는데 네, 이기셨어요. 야, 역시 저는 멋지다. 이야, 수고하셨습니다. 박 선생. 네, 잠시 포토 타임이네요.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하고 나서 우리 단체 사진을 찍을 건데요. 단체 사진 찍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딱 내려가면 유경아 선생님께서 여기다가 카메라를 놓고 셀카로 단체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고요. 이 책을 쓰고 나서 작가님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작가님에게 글쓰기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2000년도에 다 써놓은 책이라서 너무너무 저는 괜찮아졌고요. 진짜로 2000년 이 책을 쓰고 나와서 제 속에 있던 것들은 거의 그때 해결이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이 나올 때까지 가족들에게 미안한 거, 가족들이 이걸 어떻게, 가족들한테 숙제를 제가 준 거니까 가족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거는 있었고요. 지금은 그 부분도 거의 다 이제 거의 뭐 80% 이상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큰애는 하단데요. 어릴 때 공부를 이렇게 시켜보면 아까 5분을 집중을 안 해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 밥을 안 먹고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애들이 유치원 때 이럴 때 대회를 나가면 한 뭐 30분 그리고 막 뛰가서 놀잖아요. 그런데 얘는 2시까지 내라 그러면 점심을 안 먹고 2시까지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애한테 늘 제가 얘기했던 게 뭔가 하면 그림이나 글, 노래 이런 예술이라는 게 사람의 삶에서 나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 한 개를 네가 특히 엄마가 못하는 그림을 그려서 너무 좋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네가 철학을 가지지 않는다면 너는 어느 순간 그림이란 걸 그릴 수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네 삶에서 계속 네가 가져야 될 책이 뭔지 고민하고 공부하고 책을 읽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하나가 저한테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가 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어릴 때부터도 글 쓰는 걸 좋아했고 읽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저한테는 글이고 우리 딸한테는 그림. 하지만 그게 뭐 무용이든 춤이든 노래든 음악 어떤 거를 갖고 있든 자기 삶에 철학을 가지지 않는 한 그 철학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51% 바른 방향으로 유지해가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우리가 저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변한 사람들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안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거기에서 길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글이라는 것들을 잡고 남은 시간이 뭐 얼마만큼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뭐 알고 제가 저번에 일부러 와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속 놓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와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많은 기회들이 생겨서 더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도착하신 김동원 교수님께서 꽃다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단체 사진을 한 장 찍었으면 하는데요. 유경아 선생님께서 여기 단체 사진 찍도록 준비하는 동안 저희가 뒤풀이를 이제 아직 예약을 안 했어요. 혹시나 뒤풀이 가실 분 계시면
즉석에서